돈을 들어오는 루트가 여러 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반입 수수료 문제였습니다. 그거를 반입 수수료는 쓰레기 톤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서 거기에 이제 단가거든요. 계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에 대한 모델을 일단 해봐야 돼서 그걸 위해서는 쓰레기 양이 나오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원자로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잘 멀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밑에 부분이 바로 이제 원자로 저것도 이제 실제 원자로를 모델링하는 건 아니죠. 원자로 가정하고 그 해당 원자로가 지금 몇 개 있냐, 어떤 나이에 몇 개 있냐라고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신고리가 이제 됐죠. 걔가 이제 태어났어요. 30년 뒤에 30살 돼가지고 수명주기 연장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네. 그런 것처럼 걔네들 원래 수명이 30년인데 고리 원자는 30년 있다가 수명 한번 연장해 5년 연장해 35살이 돼가지고 또 연장할 지금 폐쇄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연장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런 에이징 체인을 많이들 써서 그런 어떤 흐름을 잡죠. 그래서 각 연령별의 원전 수, 그에 따른 용량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전체적인 이제 사이즈를 토탈리 사이즈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는 또 중요한 거는 시간이 우리 시간 범주가 향후 뭐 30년이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있는 계획까지도 반영을 해줘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언제쯤 되면 신규로 원전이 이렇게 들어갈 거다 라는 계획이 이미 성립되어 있으면 그 계획 자체를 이 모델 안에도 심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점에 그게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무시하게 되는 거라서 그거를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의 종합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선생님들도 모델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원전에 대한 모델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각 원전별로 또 그 쓰레기 나오는 가중치가 있고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이제 전체적인 사이즈를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처분되는 실제로 쓰레기가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그게 돈으로 다 환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 지금 다 전국에 이제 동해안 있고 이제 서해안 쪽에 영광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경주로 모으는 시간이 필요해요. 일단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일단은 중간에 대기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처분이 됐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로 돈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위에 모델링을 해서 그 시점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상의 계산이 안 맞게 돼요. 이따가 제가 최근에 했던 그 R&D 사업에 대해서 시간을 통제하는 법을 좀 말씀드릴 텐데 그런 시간을 굉장히 중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리얼 월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 시점에서 그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거는 틀린 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쪽에 들어오는 반입되는 것과 실제로 처분되는 시간을 이렇게 해서 처분량들이 계산이 되고 그에 따라서 돈이 계산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월성 유적 보존 뭐 이렇게 해가지고 3천억 정도 또 이 사업만 30년 동안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매해 100억 정도 들여서 경주 월성 있지 않습니까? 경주 출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다 복원해서 지역의 관광 산업으로 이렇게 리소스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모델링을 해야 되는 과업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돈을 그냥 갖다 붓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이 포레스터는 어번 다이나믹스 모델에서 중간에 모델을 생략하고 어떤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은 그냥 이런 모델을 따로 안 하고
정책은 3%의 인구 유입을 가져온다는 가정을 하자. 이렇게 모델을 접근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더 나을지는 결과만 보겠다. 나는 결과만 보겠다.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구 모델에서 출산율 정책에서 정부가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한번 했어요. 딱 충격을. 근데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20조 원을 푼다 이런 정책을 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출산율 그 정책은 출산율을 한 10% 올린다는 걸 가정한다 해서 결과물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채택하실지는 연구자들의 판단 나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나중에 비용 같은 것들을 계산해내기 위해서 하나씩 전부 그 사업들을 다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유적 보존 이런 55개 프로그램들을 다 개별적으로 모델링을 다 따로 했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중요하니까 지역에서의 관광객 유입과 유출, 특히 관광객 유입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호텔 수라든지 기반 시설, 관광 자원, 그러니까 월성 유적 같은 것들요. 근데 이제 관광객 유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처분장과 관련해서는 그거 위험하지 않냐? 유출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꺼려지는 부분이 있죠. 수학여행들은 다 가겠지만 멈칫거리는 게 있다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모델링을 할 것인지 또 과제였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걸 보고 이제 리스크를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꺼려지는 것들을 리스크로 계산을 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냥 객관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perceived 리스크라고 해서 사람들이 느껴지는 위험들을 이제 처분장이 건설되면서 이렇게 고조되죠 사실은. 진짜 위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지금 건설 단계에서의 위험은 없다고요. 왜냐하면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건설 단계에서 위험을 느껴요. 그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모델을 해가면서 그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놓죠. 그러면은 관광객이 이제 실제로 처분장이 건설되고 처분 양들이 쌓여가면서 그 안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리키지가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는 급감을 하겠죠. 그러면 경주의 산업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테고 그것이 전체적인 구도를 또 흔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미에서 나비가 날개짓 하면 북경에서 태풍 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누가 얘기했죠? 그걸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그림이 있네. 로렌츠의 나비인가요? 네. 맞나 모르겠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인간이 만든 사회 시스템은 상당히 견고해요. 그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구도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티핑 포인트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 예를 들어서 붉은 악마 현상이라든지 촛불시라든지 그런 걸 보는 분들은 그런 티핑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창발 아니면 상전이 이런 개념을 써서 확 뒤집어지는 것들을 또 묘사를 하시죠. 근데 도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만약에 처분장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관광객들이 급감한다? 근데 그런 건 좀 가정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모델로서 앞으로 해나가실 때 함수를 짜야 돼요. 방정식을 짜야 된다. 함수를 짜는데 그럴 때 자기가 어떤 포지션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현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걸 상전위로 가져가고 티핑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밋밋하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의외로.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의외로 모델을 만들 때 모델러의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근데 타당해야 되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은 그런 자기가 최대한 노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아까 그 수의과학 건강원에서 그쪽 세계에 있는 사람과 우리 쪽하고 이게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 것처럼 그쪽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수식화된 함수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전 세계에서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고요. 기존의 오소독스한 방법론으로 하는 것에 충실했지 실제로 이처럼 그런 모델을 만들고 그런 데서 함수를 만들어내는 트레이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러니까 수학과 다니는 친구인데 이제 금융수학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 친구는 어떤 현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서 수리적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포맷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엄청 부러운 능력인데 사실 그렇게 트레이닝 한 박사 이제 받아서 이제 증권에서 들어갔지만 한 15년간 수학만 그 전에 과학 다닐 때도 그것만 공부했던 녀석이니까 20년간 그것만 공부했을까 수리적인 것만 그런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어떤 학문 분야에 천착을 해서 그런 걸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귀납적으로 다다다닥 해가지고 이렇게 유의미하냐 안 하냐 네? 테스트 해봐서 에스티메이션 방법론을 좀 바꾸던가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적인 가설이 필요해요. 동적인 가설. 자기가 틀릴 수도 있고 그 가설이 모델을 만들 때 거의 대부분의 가설입니다. 전제와 가설로 점철되어 있어요. 점철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논문 심사를 받는다고 할 때 이 모델 가지고 논문 심사 왜 박사학위 논문이 어렵냐 시스템 박사를 못 받느냐 거기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누가 그런 얘기를 했고 누가 학문적으로 그걸 디펜스를 해줬냐 이거예요. 네 그 모델이 전부가 전제로 가정들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주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연구자들이 말이에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다큐멘테이션을 잘 못한 그런 것도 있어요. 모델 만들 때 말입니다. 컴퓨터가 커야 돼요. 화면이 커야 돼요. 한쪽에선 모델을 계속 만들고 창을 여러 개 띄워놔야 됩니다. 아니면 모니터 2개 있어야 돼요. 모델을 만드는 한 창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다른 한쪽은 파워포인트든 뭐든 자기가 전제로 세웠던 것들을 계속 정리를 해나가면서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전제가 뭔지 다 까먹습니다. 그게 사실은 재산인데요. 나중에 디펜스할 거리 거기서 다른 파생적인 연구가 나올 수 있는데 저도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정말 꼼꼼하지 않으면 이 모델 빨리 요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빨리 봐야지 조바심이 나거든요. 내 모델이 맞았나 틀렸냐. 그리고 맞으면 안도를 해버려요. 더 이상 그게 안 합니다. 제 경험이에요. 내 맞았지 이제 맞았으니까 그만해도 될 거야. 근데 그런 함정에 빠지시지 마시라고. 결국 그거예요. 모델을 만든다고 할 때 모델 만드는 창과 데이터와 그 옆에는 그 자신의 모델을 디펜스할 수 있는 다큐멘트를 만들 뭐든 하나 워드 프로세스든 뭐든 PPT든 띄워놓고 그거를 하나 만들 때마다 이렇게 갖다가 붙여가지고 거기 안에 코멘트를 다 다셔야 돼요. 다시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디펜스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생각에서 도출된지도 몰라요. 그리고 소프트 함수 배우셨죠? 소프트 함수 뭘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임의적이라는 얘기를 못 느꼈었어요. 하드하지 않죠.
많은 경우에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필요로 하는 그런 가설들이에요. 그 학문 분야에서는 아직 밝혀내지 않았지만, 근데 모델은 돌려야겠길래 그런 것이 이제 동적인 가설로 많이들 만들어 놓고 검증을 해나가면서 다시 이제 문헌을 추가하면서 이제 논문이 되고 하나의 학술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모델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찢어버려요. 모델 금방 만들 수 있어요. 테크닉만 배운다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옳아야 돼요. 모델 자체는 다 틀리지만 그 안에 엮여진 그런 부분들은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발전 프로그램 전체의 돈을 계산하는 건데 프로그램 많죠. 아까 얘기한 인지된 위험의 증가 감소. 지금 금방 말씀드린 여기서는 벤심이 아니라서 그런데 처분장 위험 요인이 계산된 건 두 가지죠. 처분장 포화율이 되면서 변화 함수가 적용이 돼가지고 위험을 느끼게 돼요. 포화가 되는 포화도에 따라서 위험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점점 그 게이지가 올라가게 되죠. 게이지가 올라. 근데 어떻게 움직일까? S커브? 아니면 지그모이드 형식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렇게 수렴될까요? 아니면 꼼짝 안 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이 함수를 설정해야 될지 이런 걸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연구자라면 많은 것들을 주고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함수 때문에 결비를 잡힐 수도 있습니다. 타당성을 좀 보죠. 빨간색은 경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예요. 근데 모델의 결과 좀 맞습니까? 어떠세요? R스퀘어 값을 잡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R스퀘어 값을 0.999까지 다 잡는다 하더라도 제가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죠. 모델 자체는 틀릴 수 있습니다. 모델 그 자체로는 틀릴 수 있어요. R스퀘어,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스카만 교수도 R스퀘어를 잡아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놓는데, 비즈니스 다이나믹스 책 한번 읽어보세요. 조 스카만 책. 뒷부분에 이제 밸리디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교과서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귀담아 들을 얘기도 있죠. 이따도 그런 얘기를 좀 할 텐데.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러한 현실의 as is의 데이터와 모델의 결과를 같게 만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같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보시면 영유아 인구 보시면 조금 희한하지 않으세요? 조금 나중에 되면 더 빠르게 영유아 인구가 더 떨어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 모델이 틀렸을까요? 모르겠어요. 확신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청소년 올라가다가 뭔가 뚝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진짜 이해가 잘 안 가요. 인구가 갑작스럽게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이벤트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동네에서 몇천 명 애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어떤 특정 시점에.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진짜 사라진 걸까요? 불편한 진실은 아니에요. 노인 인구는 어느
비슷한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쭉 튀어나와 있고 한 분이 한 청주대학교 교수님, 경제학과 교수님이 저걸 보시더니만 아니 저거는 꼭 이 복잡한 모델 아니더라도 그림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죠.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대응도 가능하고요. 근데 조금 뭐랄까 경제학 하시는 분들하고는 이렇게 저런 데서 충돌이 좀 있는데 그간의 고생은 생각을 안 해주시고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친하니까 넘어갔어요. 어쨌든 제가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모델 그 자체와의 비교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러니까 R스퀘어 값은 아니고 아예 반대 부호가 다르다, 아예 다른 거다 라고 모델을 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맞춰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태 변화는 유사하게 해야 돼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재앙이 발생했다, 이렇게 아까처럼 이벤트가 재앙처럼 딱 발생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모델 결과가 나왔다. 모델에 그 재앙에 대한 변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이벤트를 살려줘야 돼요. 그 이벤트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게 발생하는 건지, 마치 그 지구의 역사상 6번이나 그 대멸종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스템 다양스 그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흥미롭게도 과거 공룡의 멸종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 모델로 만드시는 분도 계세요. 과학 선생님, 과학 가르치는 교수님들 계신데 그걸 어떻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 소행성 충돌설 1년 사이에 공룡이 싹 다 죽었다던데요. 그 이론적으로 보면 소행성 충돌을 한 다음에 1년 내에 다 죽는 그런 거는 충돌에 의해서 설명이 되지만 상당 부분은 카니발리즘에 의해서 설명이 된대요. 잡아먹는 거. 실용적으로 싹 다 죽으니까 남아있는 분들끼리 싹 다 잡아먹다가 다 죽는 거래요. 1년 안에 다 죽었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겠냐. 그 이벤트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재밌는 과업일 수도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벤트를 너무 고려할 수는 없어요. 확실히 제 경험상도 이벤트만 고려해가지고 모델을 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그걸 컨트롤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본되는 모델을 구축하기 가장 먼저 시급하거든요. 그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과업인데, 근데 이벤트 때문에 그 실제 행태 변화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발생한다. 그럴 경우에는 내 모델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더 이상 해봐도 안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맞는다 그러면 그 안에 뭔가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빠져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업, 제조업 모델을 이렇게 10년,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피팅을 했어요. 피팅이라는 말, 골프클럽 피팅하고 비슷한데, 피팅,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한 경주시가 원래 경주군과 경주시가 두 개가 있었는데 통합이 됐어요. 그 전 단계에서 경주군 단위에서 했던 건 못 쓰게 되니까 한 50년간의 데이터는 사실은 못 썼죠. 통합된 이후 자료만 쓰니까. 그러니까 10년밖에 못 썼는데 그 전 자료까지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자료들을 가지고 모델링의 행태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최근의 그런 데이터인데, 그렇죠? 행태 변화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아주 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들어온 그런 변화들일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더 중시해서 모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몇십 년간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해서 모델을 제대로 만든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은 있어요. 제 스스로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가용한
그 어떤 큰 어떤 지금 유닛으로 분석 단위로 삼은 것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전 단계까지가 수집의 근본적인 어떤 한계인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에 경주시는 한 10년 정도 시그 통합이 되기 전에 그냥 선생님들도 데이터 콜렉팅을 할 때 막 아주 뭐 굉장히 오래된 걸 가지려고 막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롱지튜디널 데이터하고 그냥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를 할 때 사실상 어떤 게 더 중요할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계량적인 연구를 하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패널 데이터를 다룰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을 할 때도 여러 데이터를 겹쳐서 시간대별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구성 자체를 연도별로 인구,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인구도 어린애부터 청장년까지 다 이렇게 스택을 딱 해가지고 연도별로 쫙 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패널 데이터 형식으로 하면은 가장 이제 우리 계량 분석에서도 가장 깔끔하게 떨어지겠지만 이 시스템 다이너스 모델링에서 그 데이터도 그런 형식으로 짜놔야 됩니다. 네, 그건 똑같아요. 그런 형식으로 패널 형식으로 짜놔야 되는데 근데 패널 형식으로 짜기가 굉장히 쉽진 않아요. 패널 데이터 형식으로 짜기가. 근데 그래서 이제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어 경주 말고 딴 데 거를 한다. 대규모로 연구를 한다 할 때 이게 크로스 섹셔널도 좀 더 찾아야 되고 또 한면에서는 시간대별로 이렇게 좀 잡는 게 필요한데 이런 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실제로 롱지튜디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상당히 더 중요하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비스업, 주택 총량.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데이터가 중간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이렇게 툭 튀어나왔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주택이 막 생겼다가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죠. 통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저런 게 비일비재예요. 우리나라 통계 보면은. 근데 저런 거를 그러면 트림 해서 잘라내고 해야 될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모델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캘리브레이션 하게 되면 저런 것 때문에 오류가 엄청나게 되고 이상한 값들이 막 산출이 돼요. 캘리브레이션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저희가 좀 잡기 어려운 상수값들을 체크할 때 필요한 건데 저런 오류들 때문에 막 범주를 넘어가는 값들을 막 산출을 해버려요. 그러면 골치 아프죠. 경주 시뮬레이션 결과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관광객 수, 토지, 이용하는 토지, 주택, 도로 상하수, 상수도 총량, 공원과 사회복지 시설수, 중저진 폐기물 총 처분량,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경주 유치적 지원 프로그램 건설 자금이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게 될 계산해보니까 한 2012년, 10년 그쪽에 피크를 달리게 되겠네요. 연에 한 300억 정도 쏟아붓게 되는. 민감도 분석도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제 생각에서 예산이라는 거는 항상 경제 상황과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예산 집행이 불확실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이 다시 인구라든지 그런 데 영향을 미쳐요. 그런 데 있어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한 몇백 번 돌려보면은 벤심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센시티비티 어나리시스 기능이 있어서 조건을 다르게 이렇게 상수 같은 거 이렇게 조건을 다르게 줘가지고 이제 어떤 범주를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극대극소 같이 가장 요 범주 안에 확률적인 범주를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있지 않습니까? 뭐랄까 생각외로 어떤 하나의 변수가 결과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쳐서 이만큼 두껍게 나온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키울 좀
네, 이벤트가 또 발생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 불확실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된 것보다 한 뭐 70%로만 될 거다라는 가정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50%로 감액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실질 GRDP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테스팅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왼쪽 그림이 이제 경주 총 인구수인데, 예산이 지원이 제대로 안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인구 총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될 경우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GRDP가 성장은 하는데 원래대로 계획된 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것만큼 성장이 더딜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구 결과 보니까 프로그램을 이제 처분장이 안 들어왔으면 뭐 2046년 기준에서 이제 반대로 됐네요. 그러니까 35만 명이 그냥 놔뒀을 때의 그 결과고 57만 명이 이제 시행됐을 때, 프로그램에 들어왔을 때에 1.63배 증가한다고, 현재보다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결과의 해석 부분. 처음에 처분장 들어가면 경주 인구가 4~5배 늘어난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1.63배? 3조 몇천억을 쏟아부었는데 도시를 바꿔준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에 안 차겠죠. 성에 안 차요. 이 정도면. 농업수는 아예 감소합니다. 농업 잘 안 돼요. 제조업은 좀 증가하고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일자리 수는 좀 더 늘어나요. 12만 개 정도. 주택도 7만 채 정도 늘어나고, 관광객 수도 조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GRDP는 많이 늘어났네요. 1.76배. 결과를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본 거지, 이게 맞다 틀리다 그때 가봐야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시뮬레이션 결과요. 이런 게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학문적으로. 정책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누구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누구를 반대하거나. 여기서 제 연구 중에 빠져있는 부분이 뭘까요? 네거티브한 부분은 잘 안 보이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삶의 질 같은 거, 대기질,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막 이렇게 춤춰가지고, 경주에 몇 번 내려갔었어요. 그 다음에 연구하러. 택시 운전기사들이 막 불평을 해요. 아직 가져가라 이거예요. 다시 싫으니까. 왜냐하면 거품이 많이 생긴 거예요. 부동산 가격 거품이. 그러니까 살기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상한 외지 사람들은 많이 들어와서 뭐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거기 또 원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지역 주민의 직업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였었어요. 왜냐하면 다 그 건설업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지역사회 건설은 굉장히 중요하죠. 돌아가는데, 그렇게 이렇게 썩 이렇게 자기네가 투표하고 할 때에 기대했던 것만큼 그 정도의 결과물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가져가라 다시,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지금은 뭐 아직도 공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실제로 안반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물론 어떤 포지션,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글쓰기의 나름이지만 이것도 훌륭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델러와 조금 다르게 입장을 정책적인 어떤 포지셔널하게 가져가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에서는 그 후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과제 펀딩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아, 펀딩이요? 예. 펀딩이요?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아, 얼마 받았을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아, 너무 많이 부르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당시에는 어떤 정책 예측에 대해서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길을 잘못 드신 겁니다. 물론 그 미국에서 미국 19의 기원 이런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존 스터반 교수도 시간당 뭐 어디 가면 시간당 자문비가 10,000불이 넘는다고 하니까 시간당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컨설팅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있어갖고 회사도 운영하고 있는데 컨설팅, 평가 이런 데 있어서 예측 이런 데 돈을 잘 안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자기를 돕는 거냐 아니면 방해하는 거냐. 왜냐하면 결과가 예측된 결과가 좋지 않으면 굉장히 거기서 곤혹스럽기 때문이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이런 것보다는 그 고객을 위해서 보호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쪽으로 마사지할 가능성이 그런 바이어스들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영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모델 이 의외로 말입니다. 우리 사회 많이 안 빠져서 그렇지 설득력이 굉장히 세요. 지금 뭐 제가 학술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달라들고 설득하고 막 앞에서 그 시뮬레이션 해주고 막 이러면 설득력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냥 문장으로 쓴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랄까 설득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좋은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펀딩은 좀 취약한 것 같고 대신에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시장이 조금씩 형성이 되는 것 같고 저도 그런 데 있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뭐 이렇게 미래기업위원회나 이렇게 조금 기획재정부나 이쪽에 사실 기획재정부에서도 미래전략과가 있어요. 팀이 있고 거기서 이쪽을 많이 하면 좋은데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국에서 이렇게 그때 언제입니까? 토니 블레어 총리 때 그때는 그 총리 그 수상실 안에 스트래티지 유닛이라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하는 사람들만 집합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회가 어떻게 변할 때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계속 산출해내는 거예요. 영국이 EU 가입하면서 이렇게 그 인구 유출입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고 경제 그게 이제 EU의 정책과 국내 정책이 충돌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산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니 블레어 총리 총리실 밑에 스트레이지 유닛이라 120명 정도 되는 조직이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한 80명 정도가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러로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래도 잘 대응을 그때 많이 했었죠.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딱 그런 그 산출물 비슷한 건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여담시도 일어나는데 그런 데 있어서 가치 부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저번에 강의할 때는 한 몇 분 계셨는데 이번에 강의는 한 20몇 분 계셔서 벌써 2배가 되지 않았나. 네? 2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상당히 중독성 있는 학문이라고 할까?
자꾸만 마치 미지의 세계를 막 탐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그래서 저는 힘들다가도 사람들은 게임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제가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정말 안 풀리고 이러면 컴퓨터 모니터 다 싸들고 그냥 호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한 3박 4일 동안 모델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짠 하고 이렇게 나중에 가져오죠. 서프라이즈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 해결 못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다 해결해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약간 오타쿠라고 하나? 이건 아주 그런 표현이 그렇고 약간은 이렇게 막 천착하는 게 있어요. 깊게 이렇게 막 빠져들고 이런 게. 근데 그런 맛을 들리게 되면 잘 못 빠져나가요. 정말 못 빠져나가요. 다른 쪽에 한 분야 여러 하지만 방법론, 사회과학 특히 부분에서는 방법론들이 거의 비슷해요. 계량 방법론을 많이 쓰고 아니면 다른 뭐 세월에 기반한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을 직접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만든 모델을 다 부셔버리고 여러 번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치면 점점 이렇게 재탄생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번 다이나믹스 모델 많이 느끼시는 게 심시티하고 심시티라고 게임 아십니까? 많이 비슷하지 않아요? 비주얼라이제이션만 안 될 뿐이지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사회현상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가장 최근에 연구를 했던 건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한국 시스템 다이나믹스 학회 이번에 춘계인가요? 동계인가요? 춘계인가요? 네, 이번 학회에 발표할 논문입니다. 지난 한 3개월 정도 과업을 수행했던 건데 먼저 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뭐냐면은 이제 R&D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다 수월성 기준으로 배분을 하는데 지역 R&D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배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자주 얘기하는 포크배럴 팔러틱스, 부유통 정치, 나눠먹기, 국회의원들의 힘싸움 이런 걸로 예산이 R&D 사업이 배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R&D가 과학자들 중심으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붙고 거기서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힘의 장이에요. 근데 하도 이게 왜 과제가 성립이 되었냐면 공무원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 등살에. 수월성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인 기준을 가져와서 들이대니까 근데 국회 넘어가면 다 부서지고 수월성 기준 다 부서지고 다 정치적으로 입혀진 것들이 중간에 다 끼어드니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 두 가지를 수월성 기준과 정치적 배분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기준을 다 따로 만들어서 그걸 적용을 해보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좀 덜 할 것 같다. 아예 점수가 안 되면 그걸 정치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이 아닌 탈락시켜버리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맨날 카이스트 대전만 R&D 가져가는데 그쪽은 전담해요. 아예 국회의원들이 그걸 따가기 위해서. 다른 쪽 어디 시골들은 아예 그 기반도 없지만 국회의원들이 그런 힘을 쓰지도 못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도 지역적인 배분, 정치적인 형평성 같은 걸 고려해서 R&D를 배분하자 이거예요. 그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 과업 중에 하나는 제가 맡은 과업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에 대한 효과성 평가예요. 효과성 평가. 그러면 그런 기준을 댔을 때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하면은 과연 어느 정도의 그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까? 그거는 10분 뒤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